자, 우리 예시 문제 나와 있는 예시 문제가 아니라 거기 기존 논술 기출문제 분석 응용 문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제 어떤 그 문제 하나하나당 기출 응용 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몇 년도에 나온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거 없이 종합적으로 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 평가원 예시 논술 문제 1 돼 있는데 이 2009년이 어떤 의미냐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면서 그 5월 달에 이제 평가원에서 공지를 한 거예요. 2008년 5월이었죠. 내년부터 이제 2009년 그죠? 이제부터 객관식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객관식 문항과 논술 문제를 그때 예시로 평가원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시했을 때 이제 저희 수험생들 즉 2008년 기출 문제까지를 풀었던 그 수험생들이 이제 수준을 평가원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하려고 미술과 학생들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이게 난이도를 제가 보기에는 당시로서는 이제 상으로 조정해서 냈어요, 문제를. 실전에서 이제 그때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미술 평균 점수를 이제 과락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평가원에서 너무 높이 생각한 거야, 우리를.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까지 문제와 2009년의 객관식 문제들, 논술 문제의 괴리가 좀 컸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고 이제 조절을 좀 한 게 2009년 객관식 문제하고 논술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냈던 평가원에서 냈던 뇌시 논술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미 우리는 다 배운 내용이어서 이제는 좀 쉽죠? 쉽나요? 작품 1과 작품 2는 20세기 초에 나타난 두 가지 미술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두 작품에 속한 미술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다음 줄 선택하고. 자, 이제 요 문제 유형도 저희 가끔 나왔죠. 밑에 조건을 제시해 놓고요. 거기 단어들을 제시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반 객관식 문제라고 하죠. 혹은 준 객관식 문제. 자, 해당 주제를 모두 활용해서 두 작품을 각각 분석 해석하라. 즉, 다시 얘기해서 작품 1과 작품 2를 각각 밑에 조건되어 있는 것들을 싹 다 각각에 맞게 분류를 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먼저 할 일은 작품 1에 해당되는 조건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네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작품 1은 미래주의잖아요. 뭐가 딱 보이세요? 바로 디귿이네요. 현대도시의 역동성, 속도, 에너지, 그죠? 그리고 작품 2는 당시로서는 이거 누구 건지 몰랐어요. 처음 보는 도판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2008년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들 당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예 틀렸죠. 그래서 이제 답은 우리는 지금 배웠죠. 작품 2는 러시아 구성주의의 누구? 리시츠키죠. 바로 건축회화, 즉 프론 시리즈. 맞습니까? 해서 니은이잖아요. 이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한 평균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공리성, 실용성, 푸른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 보세요. 발견과 선택, 우연성과 유머는 뭐예요? 옆에다 쓰세요. 다다죠. 리을, 보편적인 조화, 조형수의 등가성, 단수성은 뭐예요? 당연히 신조형주의죠. 신조형주의. 그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도 각각 다다, 신조형주의, 요 단어들 뭐 다 이제 정리했겠지만 신조형주의 나온 지 한참 좀 됐네요. 그죠? 보편적인 조화란 뭔지, 조형수단의 등가성이라는 어떤 개념인지 이런 건 이제 한번 점검을 해야겠죠? 이제 기출에 대한 확인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다에서 유머란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유머가 나타났는지, 우연성은 당연히 이제 오토마티즘에 연관될 테니까 다다의 우연성과 추상 표현주의 우연성과 초현실주의 우연성은 어떻게 또 다른지 이 세 파트의 세 사조의 우연성은 각각 조금씩 표현 특징이나 이념이나 지향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지 단순히 우연성의 개념만 딱 외우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작품 1에 대해서 이 디귿에 있는 세 단어를 다 넣으면서 이 작품을 서술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한 준 논술형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내기에는 좀 문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요거를 이제 네 줄 안에 써야 되니까, 그죠? 한 문제밖에 못 내겠죠, 지금은.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짜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스토리를 짜봐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답장 있으니까 볼게요. 자, 작품 1. 잘 알다시피 이제 댄서잖아요. 그죠? 자, 작품 1은 디귿이며 니은이다 해서 이제 작품 1에 대한 설명이 첫 단락에 쭉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게 네 줄이 넘어가고 지금은 논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당시 문제로서 돌아가서 내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작품 1은 20세기 초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아방가르드 성향의 대표적 사조인 미래주의로 여기까지가 주격 조사를 쓴 거죠. 기존의 전통 미술에 비해 새롭고 파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항상 당시의 논술 문제 그리고 지금의 서술 문제가 네 줄 풀, 원고지 형식으로 쓸 때는 연역론으로 써야 됩니다. 연역론은 결론부터 앞에 대명제를 제시해 놓고 이제 그 풀어서 예시를 설명해 나가는 게 연역론이에요. 지금 이 문장법도 연역론이죠. 따라서 이제 결론부터 첫 문장에 쭉 제시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제시된 조건어들을 대입해서 작품을 분석을 해야죠. 자, 새로운 성향으로는 현대 형태의 분절과 동시성, 연속성, 기계 미학에 따른 에너지의 분출과 속도감의 표출, 도시화에 따른 현대 대도시 역동성 표출 등이 있다. 여기서 벌써 이제 세 단어를 다 썼어요. 그죠? 이제 세 단어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현대 대도시 역동성, 속도, 에너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거기 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속도, 그죠? 대도시 역동성을 다 거론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예시를 그 단어들을 설명을 해야겠죠? 이런 게 바로 연역론이에요.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20세기 초에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사회 체계의 변화, 문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조형 변화는 각각 화면 속에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나타낸다. 우선 작품 1에서 보이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네 줄 서술형이기 때문에요. 이러한부터 우선 작품 1에서 보이는 했을 때 이러한부터 우선까지 이 문장은 절대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려 지금 한 줄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지금은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논술은 이런 걸 썼었어요. 자, 이제 작품 1의 대상의 분절에 의한 연속적 화면은, 자, 대상의 분절에 의한 연속적 화면, 요 문장은 줄 긋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 정리하셨겠지만 미래주의의 핵심 키워드 문장 중에 하나는 표현 특징일 때 대상을 분절해서 나눠서 연속적으로 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대상의 분절의 연속 화면이죠. 역동성을 드러낸다. 역동성 줄 그으시고요. 아까 이제 현대 대도시 역동성이 있었는데 이제 역동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냄으로써 현대 대도시 말을 좀 꺼내겠죠. 역동성은 분절된 이미지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시각적 착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미래주의 작가들이 진보에 대한 열망을 토대로 도시의 산업 환경을 주제로 하여, 자, 도시의 산업 환경 주제술 그으시고요. 속도의 미를 추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도시의 산업 환경을 주제로 속도의 미 추구, 여기서 속도 나왔네요. 따라서 이들은 현대 대도시의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해 속도를 새로운 이상으로 추구했고 이를 움직임, 즉 활기찬 에너지로 해석하여 표출한 것이다. 이 마지막 어미에 있는 그 굵은 글씨에 있는 밑줄 그어놓은 그 문장이 이제 결론 문장인데요. 순서를 이렇게 맡았어요. 현대 대도시의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속도를 새로운 이상으로 추구했고요. 이것을 활기찬 에너지로 해석했다. 표출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러한 속도와 움직임은 자, 경험의 다수적이며 단편적인 재현으로서의 표출을 주장한 베르그송의 영향으로, 자, 우리는 이제 베르그송의 직관의 중요성 있죠?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서양 미술사, 우리 기출된 문제들 쭉 보시다 보면은 미학 사상가들과 연관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르그송, 미래주의의 사상 배경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경험의 다수적이며 단편적인 재현으로서 표출을 주장했는데 우리는 베르그송은 이제 바로 이제 생애 철학, 직관으로서의 철학도 주장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은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움직인다. 그죠?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이런 경험의 다수적 단편적인 재현으로 표출을 또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베르그송 영향으로 중첩과 투명한 재현으로 표출. 여기까지 문장을 줄 그으세요. 베르그송이 경험의 다수적 단편적 재현의 표현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이 그림에서 중첩되고 투명하게 재현된 건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댄서가 춤을 추는 그 동작들이 중첩되어서 겹쳐 있죠. 형태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이 겹쳐진 중첩된 느낌이 드는데 이 표현 특징은 베르그송의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재현입니다. 알겠죠? 가까운 것과 먼 것, 움직이는 것과 정지한 것 등의 혼합으로 드러나며 에너지가 넘치고 도전적인 화면이 창조된 것이다.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전체 문장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각각에 있는 이 각각의 단어의 특징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있는 베르그송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미래주의는 이후에 시험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작품이 리스키의 바로 푸른 연작 시리즈입니다. 작품 2는 20세기 전반의 사회적 현상을 이념으로 규정하고 조형으로 표출한 러시아 구성주의 작품이다. 연원론에 의해서 일단 라벨적 요소, 핵심 요소를 먼저 제시했고요. 아까 단어 세 가지가 공리성, 실용성, 푸른이었죠. 당시에는 뭐 러시아 구성주의라는 거 알았다면 공리성, 실용성까지는 뭐 대충 쓰겠는데 이 푸른이 뭐지?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낯선 단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전혀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은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 조형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17년 혁명, 러시아 혁명의 의지에 맞춰 시대 요구 및 사회주의를 표현하고자 한 공리성을 강조했다. 자, 공리성을 꺼내기 위해서 문장을 뭘 썼어요? 바로 러시아 혁명 얘기를 꺼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따라 그 혁명 의지에 맞춰 시대 요구 및 사회주의를 표현하고자 한 공리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첫 사회주의는 좋은 취지였어요. 누구나 다 그죠? 생산을 공평하게 해서 같이 분배하는 이 좋은 취지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였는데 이게 이제 스탈린 체제에서는 이제 억압적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완전 이 사회주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된 거죠. 자, 어쨌든 공리성을 강조했다. 미의 공리성을 통해 대중과 공리란 게 뭐예요? 공익의 이익이잖아요. 공리. 그죠? 개인의 이익이면 사리. 공리, 사리. 공리적이다. 그죠? 이런 미의 공리를 통해 대중과 사회의 이익이 되는 예술을 제작한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 누가 나오더라도 이 공리성을 이 문장을 대입하면 되겠죠? 작품이 누구든 간에 뭐 특히 뭐 타틀린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은 절대적이고요. 다만 이제 페브스너나 그죠? 뭐 이 가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장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요구가 좀 별도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공리성을 이렇게 쓰면 돼요. 해서 대중과 사회에 이익이 되는 예술을 제작한 이들은 현실적 재료를 탐구, 현실적 재료 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팍투라라고 하죠. 현실의 재료. 우리 주변에서 일상 볼 수 있는 현실적 재료들. 근데 서구 유럽 모더니즘은 그냥 완전 순수한 괴리 단절된 완전 그 유화라는 혹은 뭐 그죠? 서양식 미술 재료만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강조하는 팍투라적인 재료는 현실에서 늘상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재료를 탐구, 재료와 구축의 과정에서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재료의 실용성, 구축 과정의 실용성 전부 다 우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써서 미술의 일상화를 강조한 거예요. 특히 이 그림은 예술 종류 중 가장 실용적이며 공리적인 형식이 뭐예요? 건축이잖아요. 우리 예술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거, 가장 공리적인 형식이 바로 건축이잖아요. 건축, 그죠? 따라서 건축과의 합일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스키의 프로는요, 가장 핵심 키워드가요, 건축과 회화와 합일시키는 거예요, 프로는.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설계도 같잖아요.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공리 형식인 건축과의 합일이 들어가는 것으로 리스키의 푸른 회화 시리즈다. 푸른은 그가 개발한 새로운 예술을 위하여 가로하시고요. 푸른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가로속에 알맞게 써라 하면은 이게 문장이 돼야 돼요. 새로운 예술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을 위하여라는 현실에는 지금 용어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합성어죠. 푸른. 그죠? 새로운 예술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건축적 특성을 지닌 기하형의 새로운 회화로 이 그림에서 드러나는 견고하면서도 비물질적 특징은 견고하고 비물질이에요. 그죠? 기술과학과 동력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도 형이상학적 세계에 관심을 둔 그의 성향. 이 리스키가요. 굉장히 지금 기술과학이나 이런 동력적인 기계 이야기도 관심을 뒀지만 또한 형이상학적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리스키의 입장은요. 다분히 타틀린의 입장에 공리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가보나 페브슨의 입장을 같이 융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스키는 두 가지를 같이 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증적이면서도 과학적, 실용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의 그죠? 이런 형이상학적인 관심도 있었다라는 것을 리스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러시아 구성주의 그 전에 나왔던 것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출에 대한 응용을 하실 때는요. 우리 그때 최근에 나온 게 나온 가보였죠. 나온 가보에 육면체 제시하고 최적 그죠? 예, 용적하고 이제 그걸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보가 나왔으니까 가보에 또 다른 거를 공부해야지라고 접근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출 응용의 직접적인 것은 그건데 알겠죠? 가보의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가보가 주장한 논문이나 혹은 그의 어떤 선언서 이런 걸 보시고 가로넣기 이런 걸 공부하시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러시아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보가 아닌 나머지 작가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다른 작가가 나올 차례야. 이렇게 보신다면 예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보신다면 바로 이 리스키도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거죠. 올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형이사학세에 관심을 두는 그의 성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수직투영법에 의하여 자, 수직투영법 출구시고요. 사각형들이 반환영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환영의 반이죠. 반대라는 뜻이에요. 환영적이지 않다. 평면적이다는 뜻이죠. 수직투영법은 지금 보이는 그러한 스타일을 수직투영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수직 수평의 라인에 맞추어서 이제 면들 혹은 공간들이 그죠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수직투영법 겹쳐 있잖아요. 그 창틀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각형들이 겹쳐 있죠. 투영된 거예요. 수직투영법에 의하여 사각형들이 반환영적으로 즉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무한한 공간에 무중력 상태로 자 무한한 공간 무중력까지도 즐기세요. 무한한 공간 무중력 상태로 뭔가 떠인 듯한 고정 혹은 바닥에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떠인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그 당시에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벽인 줄 알았어요. 벽에 창문?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이 벽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인 거야. 그냥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각형들은 바로 반환영이고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겹쳐 있고요. 그죠? 그래서 수직적 투영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2009년 평가원 예시 문제에서 나왔던 작품 이래 요 미래주의 작품은 이후에 두 번인가 더 나오죠. 그리고 이제 푸른 시리즈 자체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러시아 구성주의는 뭐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푸른 시리즈 정도는 꼭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응용 문제를 만들어 본다면 다음 문제를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거는 1차적인 문제라 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자, 푸른 시리즈의 리스키가 나왔어. 그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리스키의 또 다른 작품만 공부한다면은 1차적인 거고요.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러시아 구성주의의 다른 작품들을 공부한다면 2차적인 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09년 평가원 노출 기술을 응용한 건데 문제 유형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 유형이 완전히 같죠. 자, 가와 나는 동일한 사주의 해와다 해놓고 이제 미래주의를 제시했네요. 이 사주의 등장 배경 두 가지. 요거는 이제 앞에서 안 물었던 거를 물었던 거고요. 이 사주의 각 작가들의 하품과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한 보기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하나에 각각 해당하는 기호를 한 가지씩 고르고 용어를 뭐로 활용? 작품 특징을 소설하라. 앞에 문제랑 똑같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가, 나가 같은 사조의 작가이고요. 그죠? 보치오니와 카라로 나눴을 때 밑에 보기. 자, 충격파 파동.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충격파 파동의 작가이죠. 그죠? 여기서는 해당이 없죠. 그죠? 따라서 이제 루셀리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순수 지각성, 연속성은 여기는 누굴까요? 미래주의 작가 중에서 여기에 가장 알맞은 작가는 바로 연속적으로 쭉 붙여서 표현한 작가 있죠? 그죠? 누굽니까? 발라가 되겠죠. 발라. 왜냐면 발라야말로 강아지 다리가 혹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다리를 정말 만화 연속적인 것처럼 순수 지각하게 표현했잖아요. 자, 자유단어 해와 꼴라주가 바로 여기서는 카라가 되겠죠. 역조선언. 입체주의, 일체주의, 집단 의지가 바로 보치오니의 가가 되겠죠. 요 단어들 이후에 객관식에서도 나왔습니다. 일체주의 그렇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충격파, 파동, 순수 지각, 연속성 이런 단어들의 뜻 그리고 작가의 특징들을 이런 식의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핵심적인 거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저는 요 자유단어 해와 라제뜨바라고 하죠. 제가 수업 중에 설명드렸어요. 자유단어 해와 라제뜨바 혹은 라체트바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라체트바라는 이 작품인 애국적 선언, 요거는 작품 제목도 외우시고요. 자유 단어 회화로서 이런 꼴라주를 하는데 무작위로 어떤 잡지에 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이는, 자유롭게 붙여서 단어들이 자유롭게 붙였다 해서 자유 단어 회화라고 하는 라체트바 꼴라주입니다. 자,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일단 등장 배경 두 가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첫째, 20세기 들어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기계 문명의 혜택과 사진기의 연속성 등 기계 미학 영향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부터 조금씩 아직도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훈련하세요. 등장 배경을 써라 할 때 어미에 있는 서술형 단어만 문장만 쓰시는 분이 계신데 기계 미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절대 답 채점이 안 됩니다. 기계 미학인데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서 영향을 받았는가를 써야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란 말이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암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너무 딱 끊어서 기계 미학 이렇게 단어만 외우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막상 서술할 때 풀어서 못 쓰잖아요. 20세기 산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기계 문명의 혜택 플러스 사진계 연속성 등등. 그러면 이게 뭐예요? 등등은 예시잖아요. 등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등등 기계미학에 영향을 받았다. 결론은 기계미학 중에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의 기계문명, 사진기의 연속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예시로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훈련을 좀 하시란 말입니다. 그죠? 둘째, 아방가르드 미학과 입체파의 조형성 영향을 받아 분절과 물질을 도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등장 배경 두 가지에 어떤 조건도 없죠. 만약에 사회적 배경 두 가지 그러면은 이 두 번째는 쓰면 안 되죠. 미술적 배경 두 가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회적 배경과 미술적 배경, 사상적 배경 이런 것들을 나눠서 외우실 때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가지수만 맞추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등장 배경이니까 미술적 배경을 이걸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미술적 배경을 두 가지를 물었어요. 미술적 배경만. 그러면 둘째 나와 있는 개를 둘로 나누시면 됩니다. 뭐예요? 20세기 초에 아방가르드 미학 그리고 입체파의 조형성. 그러면 20세기 초에 아방가르드 미학은 뭐가 되겠어요? 기존의 미술의 관습적인 표현을 타도하고 뭔가 진보적이고 새로운 조형 특징을 강조한 것들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전반적인 아방가르드한 진보적인 그런 역량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입체파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입체파가, 그죠? 조형성. 자, 여기서 입체파의 조형성 영향을 받아만 되어 있는데, 입체파의 조형성의 줄을 그으시고요. 미래주의가 영향을 받은 입체파의 조형성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미래주의가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특징은 형태 단순화. 두 번째는 형태 분절. 단순화하고 분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체파에서 미래파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흐름 영향 관계 중에 하나가 형태적인 특징이잖아요. 그죠? 형태적인 특징인데 이 형태 모양적으로는 일단 단순화, 기하형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점의 분절. 요거는 영향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죠? 영향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영향을 준 건데 영향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입체파하고 다르게 새로 추가된 거는 자 이렇게 다시점 분절을 하고 형태에서 단순화 기하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뭘 추가했죠? 입체파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한 거는 연속성입니다. 그죠? 동시성은 어디 들어갈까요? 동시성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시성은 영향을 받은 거야? 다시점이니까. 동시성이 다시점이잖아요.
동시에 표현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연속성인 거, 그죠? 붙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이 속도감의 표현, 이거는 이제 미래주의에서만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 속도감의 표현, 뭐 율동, 뭐 이런 것들은 미래주의만의 특징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 그 기본적으로 역량 관계에 대한 것들은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끊었을 때 정확하게 좀 나누어서 이게 어떤 건지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박따박 나누어서 묻고 있잖아요, 그죠?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보세요. 자, 20세기 초에 아방가르드 미학과 입체파의 조형성 영향을 받아 분절과 물질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질 도입은 뭐죠? 이것도 있네요. 자, 3번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질 도입인데요. 이거를 뭘 얘기하죠? 콜라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콜라주의 시작은 피카소니까 입체파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카소의, 그죠? 등 의자가 있는 정물, 그죠? 등 의자 있는 정물 있죠? 그 등나무 의자 있는 정물, 동그란 거, 그거하고 이 카라의 애국적인 선을 라체트바,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콜라주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분석할게요. 간은 리얼입니다. 그죠? 자, 간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집단 의지나 운동감을 드러내는 일체주의가 드러나는데, 여기까지 문장에서 일체주의 개념이 나왔네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집단 의지나 운동감을 드러내는 것 하면 이제 일체주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집단 의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개인의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적인 어떤 의지를 묶어놓은 것을 집단 의지라고 하겠죠. 자, 기계시대의 속도와 역동성을 드러내는 도시를 거칠고 짧은 터치로 달리는 말에 폐허된 건물들의 집단의 힘으로 묘사하여 몰려가는 형상을 나타냈다. 여기 기계시부터 몰려가는 형상을 나타냈다는 표현 특징이고요. 그 그림의 표현 특징. 기계시대의 속도와 역동성을 드러내는 도시를 거칠고 짧은 터치로, 지금 그림 보세요. 달리는 말과 폐허된 건물들의 집단적 힘으로 묘사해서 어디론가 강하게 몰려가는 힘 형상으로 나타냈던 그 뒷문장 전체는 그 그림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한 거예요. 표현 특징을. 앞에 있는 문장은 집단 의지나 일체주의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한 거고요. 이렇게 또 확실하게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유단어 해열한, 자유롭게 글자 등 텍스트를 화면의 구성, 즉 화면에 콜라주하거나 구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라체트바를 써도 되겠죠. 것으로 라체트바라고도 하며, 나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잘라낸 글자들을 방사형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조형 구성 혹은 콜라주로 붙였다 해서 조형 구성으로 콜라주 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1차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봤듯이 이 평가원 예시 논술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응용하는 거 풀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유형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은 이후에 몇 번 나왔었어요. 앞으로도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미술사에서는 아직 이제 이렇게 준객관식처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단어를 외우실 때는 그 개념, 작품과 연결성을 잘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